2025년 7월 28일 브뤼셀에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영국 베시스템즈, 프랑스 독일 합작 KNDS, 이 세 거대 방산 기업이 한나란시에 한국과의 전략적 장기 계약을 발표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조건을 제시한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제안서를 아예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워싱턴의 건의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NATO의 핵심 무기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자리를 한국이 정면으로 빼앗아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큰 금이 간 사건일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보여준 협상 방식이 결정적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운용 인력 교육, 심지어 공동 연구센터 설립까지 제안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기는 우리가 줄 테니 대가로 정치적 종속을 감수하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조건을 들이밀었죠. 이런 차이가 유럽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유럽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지만 미국은 여전히 명령하는 상관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기 성능 면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유럽형 개량 모델은 사거리, 명중률, 가동률에서 미국 M109A7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죠. 중국은 여전히 값싼 대량 생산에 의존하고 일본은 헌법 제약과 기술 독자성 부족으로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값싸고 불완전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바로 검증된 고성능 체계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완벽히 부합하죠. 저는 이번 계약 발표 장면을 보면서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받았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가 더 이상 세계 기술 1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을 처음 깨달았죠. 지금 워싱턴이 느끼는 불안감도 똑같습니다. 방산 시장의 기술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선택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때문입니다. 즉, 워싱턴이 아무리 압박해도 다시 미국 무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까요? 제 생각엔 관세 인상, 기술 수출 제한, 심지어 외교적 압박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부품과 원자재 공급망을 미국 의존에서 분리시켜 놨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전략은 미국의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유럽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거부한 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워싱턴이 버림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장면은 역사책에 21세기 방산 패권이 이동한 날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번 유럽의 선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워싱턴과 유럽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죠.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방산 패키지가 점점 매력적이지 않게 변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은 준수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계약 조건에는 정치적 복속 요구가 따라옵니다. 유럽 입장에선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주권을 일부 넘겨주는 거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이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동맹은 거래다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NATO 분담금 증액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무기 계약이 안보 협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협박 도구가 된 거죠. 게다가 미국의 납품 지연 문제도 심각합니다. 폴란드가 M1A2 전차를 주문했을 때 초기 계약은 2년 내 인도였지만 실제로는 5년 이상 걸릴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를 계약 후 불과 8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했죠. 이런 차이는 유럽 각국 군수 내부에게 실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부품 공급망 문제도 큽니다. 미국 무기는 특정 부품을 반드시 미국 본토에서만 공급받도록 계약에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물류 대란이나 정치 갈등이 생기면 유럽군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수리나 개량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현지 생산 라인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심지어 기술 설계도까지 이전합니다. 이런 유연성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없었죠. 중국은 기술 신뢰도가 낮고 군사 장비에 백도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몇몇 국가에서 중국산 레이더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반대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방위산업 개방성이 거의 없고 동맹국에도 핵심 부품 이전을 꺼립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폐쇄적 강대국이 아니라 협력적 기술 파트너입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이제 무기를 사는 소비자에서 공동 생산자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1980년대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 두 방공 시스템 모듈을 현지 조립 혹은 공동 생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럽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용히 확산됐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제 방산 관계자들의 사석 대화에서는 이제 미국만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틈을 정확히 읽고 동맹국이지만 독립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방산은 단순한 경제 산업이 아니라 외교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미묘하게 견제 발언을 늘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죠. 결국 이번 유럽의 선택은 불만의 폭발이라기보다 누적된 신뢰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중국, 일본,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한 덕분에 한국은 이제 단순 공급국이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방산 독점 체제는 내부 부식이 이미 시작됐고 한국이 그 균열을 넓힌 겁니다. 앞으로 이 틈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한 번 경험한 자율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권력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번 변화를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번 유럽의 대규모 계약을 단순한 수출 성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이 방산 패권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택한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동맹국의 방위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키워가는 방식이었죠. 미국이 여태까지 내 물건 사라라고만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맞아요. 한국은 이번에 제3세대 방산 외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세대가 미국식 무기 판매, 2세대가 러시아식 무기 운영요원 파견이라면 3세대는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인력 양성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서 주권을 존중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K2 전차 계약을 보면 단순 판매가 아니라 현지 공장 설립, 유럽형 개량, 심지어 폴란드 엔지니어의 한국 파견 훈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선 한국과 계약하면 무기만 오는 게 아니라 생산기술 정비 능력 업그레이드 설계 권한까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K9 자주포 계약 후 불과 6개월 만에 현지 개량형 K9F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속도는 미국식 체계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약점이 더 드러납니다.
일본은 여전히 무기 수출 규제와 기술 독점 욕심 때문에 동맹국에게 핵심 설계도를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반드시 미국 본토로 보내서 수리해야 하고 심지어 수리 기간 동안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불투명성과 종속성이 유럽을 질리게 만든 겁니다. 반면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유를 택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동맹은 서로의 안보를 대등하게 지키는 파트너라는 발언이 이번 전략의 핵심 정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발언 이후 한국 방산기업들은 계약서에 기술 이전 조항을 적극 포함시키기 시작했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판매와 동시에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지형 기후, 전략 목표에 맞춘 전력 배치와 운용 계획까지 설계해줍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 천궁이 계약 때는 발칸반도 특유의 산악 지형과 NATO 통합방공망 연계를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제안했죠. 미국은 이런 세부 맞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안보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고정적으로 심어줍니다. 결국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과 품질 때문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의 질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묻죠. 한국이 기술을 다 넘기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한국은 핵심 원천 기술과 업그레이드 알고리즘을 여전히 자국이 보유합니다. 둘째, 설사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이미 구축된 신뢰와 공급망 구조는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미국, 일본처럼 닫힌 시장은 언젠가 고립되지만 개방형 전략은 네트워크를 확장시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을 통해 그 나라 군대와 산업계가 한국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2 전차 부품 70%를 현지 생산한다고 해도 핵심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포신 기술은 한국에서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공유하되 종속을 유지하는 절묘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 기술 이전을 한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불완전한 설계도를 줍니다. 그 결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산 전차를 들여왔다가 부품 호환 불가 문제로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은 이런 경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한 건 100% 이행하는 신뢰성을 보여주니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이번 서울 전략의 본질은 이겁니다. 미국이 힘으로 종속시키는 구조를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신뢰와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유럽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유럽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10년간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계획만으로는 무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평가는 전장에서 이루어지죠. 한국 무기들이 유럽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전 검증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은 미국, 중국, 일본 무기를 한참 뒤로 밀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를 봅시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K9을 투입했을 때 하루 평균 사격 지속 시간이 미군 M109A7보다 30% 길었고 사격 정확도는 15%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혹한의 겨울에도 고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웠죠. 반면 러시아제 미스터 S는 혹한의 포신 균열이 발생했고 미국 M109는 예비 부품 부족으로 운용이 지연됐습니다. 천공2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시험 배치됐을 때 이란제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95% 이상 요격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국의 패트리엇 PAC-3는 80%대에 머물렀고 일본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전자전 환경에서 신호 교란에 취약했습니다.
실전에서의 이런 차이는 유럽군 당국에 엄청난 신뢰를 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왜 한국 무기가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 속에서 실전 같은 환경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둘째, 국내 방산 기업들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설계 개발 시험 과정을 짧게 반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세 번째 이유를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운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미국 무기는 종종 정치적 과시용 스펙을 강조하지만 한국 무기는 실제 병사가 전장에서 쓰기 편하도록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단 한 명의 승무원이 30분 내 주요 부품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반면 미군 M1A2 전차는 동일 작업에 최소 4명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중국 무기는 어떨까요?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국제 VT4 전차나 HQ-9 방공 시스템은 파라메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광고와 다른 성능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몇몇 국가에서 중국 무기들이 고장나도 제조사 지원이 늦거나 부품 공급이 불가능해 전력화에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본 무기는 내구성과 품질이 뛰어나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자위대가 전투를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으니 전장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한 개량이 어렵죠. 유럽 국가들이 일본 무기는 비싸고 지나치게 섬세해서 전투용보다는 전시용에 가깝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한국 무기 활약이 유럽 내 여론을 바꿨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지만 K9과 K2, 천궁이가 실제 전황을 바꾼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유럽 언론조차 한국 무기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실전 성과는 단순한 이미지 향상을 넘어 계약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사는 것이므로 정치적 위험 부담이 낮습니다. 반면 미국 무기는 최근 몇 년간 아프간 철수, 중동 방어 실패 사례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본 건 화려한 스펙시트가 아니라 포연 속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한 한국 무기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워싱턴이 아무리 로비를 해도 되돌리기 힘든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이제 유럽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동, 동남아, 심지어 남미까지 실전 검증된 한국 무기라는 브랜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결코 따라잡기 어려운 흐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유럽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워싱턴은 사실상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 언론도 이를 21세기판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도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내러티브를 국내외에 강하게 주입해왔는데 이번 유럽의 선택은 그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타이밍을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국면과 유럽의 안보 위기, 그리고 방산 수요 폭발이 맞물린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워싱턴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강경파입니다. 이들은 유럽에 대한 관세 인상, 기술 협력 축소, 심지어 NATO 내 군사 지원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건파인데 이들은 유럽을 더 자극하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며 신중론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강경한 쪽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미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가 폴란드와 핀란드의 일부 군수 부품 수입 절차를 지연시키기 시작했죠. 표면적으로는 품질 검사 강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 무기 도입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유럽이 정말 그걸 이유로 다시 미국 무기로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런 행동이 유럽에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이 유럽 현지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 시장 점유율 문제뿐 아니라 방사는 외교적 영향력의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들여오면 미국의 군사교리 작전 체계, 데이터 네트워크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말하자면 NATO 내부에서 미국 중심의 표준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유럽이 한국형 탄약 규격이나 방공망 소프트웨어를 표준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NATO를 기술적 고립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이런 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 도입 협상을 시작했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연쇄 계약 형태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계약에 제동을 걸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로비와 압박으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는 20세기식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럽은 안보를 돈과 조건으로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유럽 장교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훈련과 장비 시연을 제공했고, 모든 테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가격과 조건을 비공개로 유지하며 우리가 최고니까 믿어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게 미국의 방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유럽은 감정적인 공급자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이 훨씬 유리하죠.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강경해질수록 한국의 입지만 더 강해질 겁니다. 유럽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탈미, 가속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한국과 공존하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더 큰 시장을 잃든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유럽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유럽의 움직임은 부분 전환이 아니라 전면적인 결별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를 혼합 구매하던 나라들도 이번에는 대놓고 향후 10년은 한국과만 간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와 핀란드죠. 맞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했고 지난달에는 장기 정비 개량 계약까지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 폴란드의 육공군 핵심 전력 유지와 업그레이드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략적 탈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핀란드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NATO에 가입하자마자 미국이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 판매를 적극적으로 제한했지만 핀란드는 K9 자주포 96문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차세대 방공망 설계까지 한국과 논의 중입니다. 우리는 북유럽 방위체계에 한국형 솔루션을 접목한다는 핀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미국 제안을 거부한 선언문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도 합류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천궁 2 도입과 함께 발칸 전역의 방공망을 한국식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 체계가 아닌 한국형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NATO 내부의 기술 표준 전쟁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신호죠. 흥미로운 건 이런 선택이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정치적 중립성과 기술 공유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력까지 패키지로 요구하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유럽 지도자들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종속적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서사가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한국과의 협력은 경제 효과도 큽니다. 현지 생산 라인을 세우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니 정치적으로도 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 워싱턴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을 겁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줄이지 않으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라든지 군사훈련 지원을 축소하겠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런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 협상을 진행하자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 무기를 도입하면 정보 협력을 강화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죠. 그러나 에스토니아는 결국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유요. 미국이 주는 정보보다 한국이 주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훨씬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 준비에 있어서 5년 뒤보다 6개월 뒤가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그걸 제공합니다. 빠른 납품, 신속한 부품 공급, 그리고 현장형 훈련 지원. 미국은 이런 민첩성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이런 선택들이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자 체코슬로바키아도 관심을 보였고 핀란드가 계약하자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탐색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안에서 한국 무기 체계가 하나의 표준처럼 자리 잡는 순간 미국은 단순히 시장을 잃는 게 아니라 영향력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번 흐름은 유럽이 미국 중심 질서에서 이탈하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탈의 방향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중국은 신뢰가 없고 일본은 실전성이 없으며 미국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남는 건 성능 속도 조건 모두를 갖춘 한국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유럽 방위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워싱턴 대신 서울이라는 새로운 좌표가 자리하게 될 겁니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한국과 무기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도 워싱턴은 충분히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 벌어졌죠.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전략적 방위산업 동맹을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아예 제도적 산업적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맞습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공동 생산과 공동 연구 개발입니다. 단순히 유럽 현지에서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무기 체계를 양측이 함께 설계하고 기술 표준을 공유하며 심지어 부품 규격까지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NATO의 무기 표준이 사실상 미국 중심에서 한국 유럽 공동 표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한국은 서로의 안보와 산업을 강화하는 대등한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식 동맹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 모델이라면 한국식 동맹관계는 파트너십 모델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훨씬 자존심이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번 동맹에는 군사 분야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항공까지 포괄하는 첨단 산업 협력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방산을 넘어선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 공급망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한국이 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한EU 협정은 아시아 유럽 균형을 깨뜨린다며 공식 항의했죠.
하지만 유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기시다 전 총리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들어서면서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에 발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무기는 기술력은 있지만 폐쇄성이 강하고 무엇보다 EU가 원하는 현지 생산 기술 공유를 거부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본은 유럽 협력에서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이 한EU 동맹이 NATO 내 표준을 바꾸는 계기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한국의 KF-21 기술이 일부 적용되면 그 전투기의 핵심 부품이나 무장체계가 미국 무기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기술 종속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유럽은 오히려 그걸 원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협정에는 공동기술표준위원회 설립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원회 의장은 한국과 유럽이 번갈아 맡기로 했는데 이건 사실상 기술 표준의 절반을 한국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방위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에서 워싱턴을 거치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유럽이 서울과 직접 기술 무기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 거죠. 이건 미국이 제 아무리 압박해도 깨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이 동맹이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브뤼셀 현지에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유럽 기업들도 배 시스템즈, 라인메탈, 사브 같은 방산 거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차원에서 이미 손이 맞물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서울 브뤼셀 동맹은 워싱턴의 시대를 넘어 양대축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이라는 단일 선택지 대신 한국과의 균형 파트너십을 확보했고 한국은 유럽 시장이라는 거대한 발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정치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난 유럽과 그 유럽을 붙잡은 한국. 이 조합이 앞으로 10년 세계 무대의 새로운 축이 될 겁니다. 서울 브뤼셀 전략 동맹 발표 직후 워싱턴 정치권과 군 수뇌부의 표정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를 넘어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패권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미국 언론 일부는 이건 NATO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동맹의 무기 표준에서 밀려난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상징적입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한국이 감히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격분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분노의 이면에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이 반드시 미국 무기 체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한국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번 충격은 단기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군사표준 주도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련과의 냉전 시절에도 서방권 무기 표준은 철저히 미국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럽이 한국과 함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고 이는 곧 미국 중심 질서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군부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육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한국 무기 체계가 확산될 경우 미군의 현지 작전 효율성이 최대 30%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품 호환성, 탄약 규격, 통신 암호 체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잃는 게 아니라 작전 환경 자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부는 기술 장벽을 높이고 한국 무기와의 호환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이 이미 한국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술 표준이 자리 잡으면 미국이 아무리 방해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의 대중 심리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5%를 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수치죠. 그만큼 미국 국민들도 한국의 부상을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도 이런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유럽 동맹이 자국의 무기 수출 시장을 잠식할까 우려하고,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장악하면 일본의 방산 수출 전략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미 신뢰와 속도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황을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가 기술 1위가 아닐 수 있다는 현실을 처음 맞닥뜨렸죠. 지금 워싱턴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도 비슷합니다. 단, 이번엔 인공위성이 아니라 동맹국이 만든 무기 체계가 그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맹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미국에게는 더 큰 상처일 겁니다. 안보를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의 기술 산업 패권을 위협하는 주체로 변했으니까요. 이 인식 변화가 워싱턴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구조가 깨지고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면 세계 안보 질서가 더 안정적이고 다극화된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결국 미국의 심리적 충격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불안, 그리고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자각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미국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리하게 되돌리려 하느냐입니다. 제 생각엔 아무리 저항해도 한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이 느끼는 공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효과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과 방산 협상을 시작했죠. 이건 마치 도미노처럼 한 나라가 쓰러지면 옆 나라가 연달아 쓰러지는 흐름과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중동부터 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미국산 패트리엇과 유럽산 사미프 방공 시스템을 주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티 반군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겪으면서 한국에 천궁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실전에서 이란제 무기를 95% 이상 요격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니 선택이 어려울 게 없죠. 아랍에미리트,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UAE 군 관계자가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투 개념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미국, 중국,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동남아로 가보죠.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국이지만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잠수함 KSS-3 수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도 해성-P 대한미사일과 FA-50PH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해군은 중국 해경과의 충돌 이후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평가했죠. 남미 쪽도 흥미롭습니다. 콜롬비아는 기존에 미국과 스페인 무기에 의존했지만 최근 한국의 해상 초계기와 차세대 장갑차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조차도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방산이 아니라 첨단 산업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도미노가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는 이미 유럽과 전장에서 검증됐습니다. 둘째,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계약 이후 지원 속도가 미국, 중국,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태국은 K9 자주포 계약 후 8개월 만에 첫 인도를 받았는데 미국 무기는 같은 규모의 계약에 최소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려 하지만 품질과 신뢰에서 계속 발목을 잡힙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중국산 장갑차가 엔진 과열 문제로 운용 중단됐는데 제조사 지원이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아는 국가들이 굳이 중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일본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고 무기 수출에 대한 법적 정치적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기술 이전을 꺼리기 때문에 중소국가들이 원하는 현지 생산 기술 공유 모델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개방하죠. 이런 국제 흐름에서 미국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미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을 했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패권 경쟁자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유럽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방산기술 외교 삼박자를 동시에 강화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이 이 흐름을 되돌리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와 평판이 한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도미노는 한 번 쓰러지면 멈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건 미국의 영향력이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한국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방산 시장뿐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의 권력 지도도 바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이 보유한 비공개 첨단 기술, 즉 아직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군사 기술력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비밀 병기죠.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건 이미 알려진 성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잠재력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K 디펜스 퓨전 태그를 주목합니다. 한국은 방산과 민간 첨단 산업을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레이더 반도체,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LG이노텍의 광학 모듈이 방산 장비에 직접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수 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반대로 민간 최첨단 기술을 군수에 빠르게 통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장 기술의 혁신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절차가 복잡해서 10년 이상 걸리지만 한국은 민간 기술을 바로 적용해 2에서 3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KF-21 전투기의 AESA 레이더 개발이 그 예입니다. 원래 15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민간 반도체 기업과 협업해서 6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공 분야를 보면 한국의 L3고고도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성능 목표는 미국의 THAD와 동급이지만 여기에 한국만의 이중 유도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은 유도탄이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면서도 목표를 정밀 추적하는 방식인데 미사일 회피율을 크게 낮춥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직 이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죠. KSS 세배치 2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초로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고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장시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리튬이온 잠수함이 있지만 SLBM 능력은 없습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중심이라 이 분야에 집중하지 않죠. 그러니 이 기술은 사실상 한국의 독점 영역입니다. 여기에 무인 전투 시스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군집 드론 지상 로봇 통합 전투망을 실전 훈련에 투입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미국도 이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 속도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 관계자가 한국의 드론 로봇 전투팀은 러시아군의 전자전 공격을 견디며 임무를 완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술 우위는 단순히 전투력만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유럽이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한 이유 중 하나가 향후 10년 안에 이런 기술들이 표준 무기 체계에 반영될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즉, 한국 무기를 사면 지금 성능만이 아니라 미래 성능까지 같이 확보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이 이런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고 기술 협력에서 불신이 큽니다. 일본은 법적 제약과 폐쇄적 산업 구조 때문에 외부 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속에서 빠르게 진화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보안 체계도 강력합니다. 미국은 때때로 기술 유출 문제가 터지지만 한국은 방산 기술을 3중 보안 등급으로 관리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기술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중요하죠. 특히 NATO 회원국들끼리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안은 큰 매력입니다. 결국 서울의 비밀 병기는 총, 포, 미사일이 아니라 혁신 시스템 자체입니다. 민간과 군의 기술 장벽을 허물고 빠른 개발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이 구조가 있는 한 한국은 단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기술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훈련 교본에 한국식 전투체계가 표준으로 들어갈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미국이 느낄 심리적 압박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겁니다.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과 속도입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특히 유럽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맞아요. 가격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 무기는 기본 가격이 비싸고 옵션과 유지보수 계약까지 더하면 최종 금액이 1.5에서 2배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M1A2 전차의 경우 대당 $10,000로 계약했지만 10년간 운용 정비 비용까지 합치면 $20,000를 넘습니다. 반면 한국 K2 전차는 기본 가격이 $800만 대이고 유지비도 훨씬 낮습니다. 장기 계약을 해도 전체 비용이 미국 무기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만 싸면 중국 무기랑 다를 게 없겠죠. 중요한 건 싸지만 품질이 높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미 실전 테스트로 검증됐기 때문에 저가 저품질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K2는 가격은 M1A2보다 저렴하지만 혹한기 작전에서의 신뢰성은 더 높았다. 속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무기는 계약 후 첫 납품까지 평균 35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후 8개월 1년 안에 첫 인도가 가능합니다. K9 자주포 폴란드 납품이 대표적이죠. 계약 체결 후 불과 10개월 만에 첫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고 일부는 계약 1년 만에 완전 전력화됐습니다. 여기에 생산 유연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부품 조달망을 다변화해 특정 공급국 의존도를 낮췄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위기나 정치적 제재 상황에서도 생산 일정이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부품과 원자재 조달망이 몇몇 기업과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 라인이 지연됩니다. 속도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전쟁 준비나 긴급 대응 상황에서는 1년 뒤보다 6개월 뒤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 무기 인도 대기 시간 때문에 사실상 전력 공백을 겪었지만 한국 무기로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전략은 단순히 공장 가동을 늘린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설계 표준화, 모듈화 생산, 부품 호환성 확보 같은 산업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국은 민간 제조업에서 이미 이런 시스템을 퍼펙티드 시켰고 그걸 방산에도 적용한 겁니다. 삼성, 현대, 두산 같은 민간 제조 대기업들이 방산 기업과 협력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속도가 빛납니다. 한국은 해외 고객이 요청하면 72시간 내에 기술팀을 파견하는 긴급 정비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폴란드에서 K9 자주포의 전자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기술자가 48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복구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속도가 절대 불가능하죠. 가격 경쟁력, 속도, 그리고 품질까지 갖춘 사례가 점점 쌓이면서
한국은 고급형 실속 무기라는 새로운 시장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모두 이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무기 구매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저는 여기서 미국의 가장 큰 오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가격보다 동맹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무기 시장에서는 동맹도 결국 효율성과 실리를 따라갑니다. 한국이 그걸 정확히 파악했고 가격과 속도 전략으로 미국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방산 외교는 싸고 좋은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빠른 납품과 안정적인 지원으로 신뢰를 얻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구조.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모두를 압도하는 속도로 방산 패권을 넓혀갈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가 바빠서 못 주는 물량을 메워주는 보조 공급자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 옵션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1순위 공급자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남미에서도 무기 구매 계획의 1차 검토 대상이 한국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K9 FA50 패키지 계약 이후 각국의 국방부는 미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먼저 비교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 실적이 늘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이 국제 안보 아키텍트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 루마니아가 천궁이를 도입하면서 NATO 방공망 개편안을 한국식으로 설계하고 핀란드가 K9을 도입하면서 북유럽 포병 전력을 한국식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무기를 파는 걸 넘어 전략 설계 단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NATO의 전략 설계는 철저히 미국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표준과 운용 방식, 심지어 전술 교리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의 군사 영향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 표준을 장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외교 표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기 구매와 외교 정책이 패키지로 묶였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거래하면 주권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죠. 이게 바로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영역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 수출에 얹어 팔기 때문에 구매국이 외교적 부담을 느낍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 자체가 제한적이고 주권 존중보다 자국 규제를 우선시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안보만 거래하니 파트너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낍니다. 이제는 심지어 국제안보회의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방공협력 포럼에서 사우디와 UAE, 카타르가 방공 시스템 호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 한국이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 나라 모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무기가 단순히 전투 장비가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을 만드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아도 이런 중재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한쪽 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중재자로 신뢰받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국제군사훈련에서 한국식 전술 운용법이 점점 표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노던 실드 훈련에서는 포병 운용과 드론 포병 연동 교리가 전부 한국식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엄청난 이익을 줍니다. 전술 표준을 장악하면 해당 국가들이 장비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한국과 호환되는 무기를 계속 사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에서 30년 동안 이어지는 지속 수익 모델입니다. 결국 한국의 새로운 위상은 무기 수출국에서
국제안보 설계국으로의 진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의미죠.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아무리 견제해도 이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세계 군사 안보 지도의 중심 좌표 중 하나가 서울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동북아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안보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워싱턴은 결국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산 견제 패키지라고 불리는 비공식 전략을 세웠죠.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조치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 둘째, 한국 무기 부품의 미국산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셋째, NATO 군사 표준에 한국 무기 규격을 배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네, 특히 두 번째 조치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첨단 합금과 전자 부품 몇 가지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방산 기업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한국은 1년 안에 국내 대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일부 부품은 오히려 미국산보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였죠. 첫 번째 조치, 외교적 압박도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비공식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과의 계약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한국 무기가 전력 체계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미국 무기로 다시 돌아가려면 막대한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NATO 표준에서 한국 무기 규격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더 황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며 NATO 표준을 미국이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NATO 회원국은 한국 규격을 공식 부록으로 등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의도한 건 한국의 배제였는데 오히려 한국의 지위를 공식화시켜준 셈이죠. 저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크게 오판한 게 시간이라고 봅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부상을 단기 현상으로 보고 몇 년만 버티면 시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5년, 10년짜리 장기 계약과 기술 협력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미국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더 빨리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시도했지만 품질과 신뢰 문제로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을 내세웠지만 폐쇄적인 수출 정책과 느린 의사결정으로 경쟁에서 밀렸죠. 결국 남은 건 미국의 견제뿐이었지만 그것마저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한국 무기 마케팅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무기의 확산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 무기를 검토해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경고하면 할수록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죠. 이건 심리전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은 이런 흐름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부품 공급망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기술 이전 약속 등으로 안정성과 신뢰 이미지를 더 강화했죠. 결국 워싱턴의 반격은 속수무책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의 감각을 못 버리고 있지만 국제 무기 시장은 이미 실리와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이 변화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카드가 빛을 잃은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이 몇 차례 더 견제 시도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효과는 더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안전한 대안이자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네,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워싱턴의 힘은 절대적이지 않고 서울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거요.
미국이 아무리 반격해도 이미 굳어진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의 반격이 무의로 끝나자 국제 안보 무대에서 새로운 축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울 브뤼셀 바르샤바 헬싱키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축입니다. 이 네 거점이 단순한 무기 거래선을 넘어 전략기술 생산망까지 공유하는 완전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 축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브뤼셀은 EU 차원에서 정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바르샤바와 헬싱키는 실제 전장 경험과 전방 배치를 통해 실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공급하면서 이 모든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죠. 폴란드가 K2, K9, FA-50을 대규모로 도입한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폴란드 육군 전술교리가 한국식으로 바뀌었고 현지 방산 공장에서 한국 기술 표준이 적용되면서 다른 NATO 회원국들이 이 표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헬싱키도 마찬가지로 K9 도입 이후 북유럽 포병 네트워크가 한국식 운영체계로 재편됐죠. 이건 사실상 기술 교리 복합 표준화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NATO의 무기 전술 규범이 이제 한국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강제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한국식 체계가 효율적이고 실전에 적합하다는 증거죠. 브뤼셀의 역할도 큽니다. 한 EU 전략 동맹이 체결되면서 EU가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유럽 안보 핵심 축으로 선언했죠. 이건 단순히 개별 국가 계약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워싱턴이 예전 같으면 이런 움직임을 막았겠지만 지금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NATO의 군사 전략이 미국과 유럽의 합의였다면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3자 합의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공, 해양, 포병 분야에서 한국의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흐름에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NATO와 공식 채널이 없고 일본은 방산 수출 제약과 실전 경험 부족 때문에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게 유럽과 전략 기술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한국 유럽 방산축이 NATO 표준을 장악하면 미군과 유럽군 간의 상호 운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유럽의 자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죠. 상호 운용성이 미국 중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NATO가 약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준이 공존하면 특정 국가의 영향력 독점이 깨지고 위기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다원화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바르샤바 헬싱키 라인은 특히 러시아 견제에 효과적입니다. 한국 무기의 기동성과 혹한기 성능은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미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이 한국제 포병과 전차가 동부전선에 배치되면 러시아군의 작전 반경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국제 안보 무대에서 권력 중심이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유럽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울이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브뤼셀, 바르샤바, 헬싱키 축은 단순한 군사 산업 네트워크가 아니라 워싱턴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권력축입니다. 저는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이 축이 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더 이상 NATO의 절대 지휘자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이 주도하던 방산 안보 질서가 균열을 맞았고 그 틈새를 메우는 새로운 축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겁니다. 1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니라 국제 권력 구조의 재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단기적 유행으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유럽, 중동, 동남아, 남미까지 연결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 인력 훈련, 전략 설계까지 포괄하는 구조입니다. 한번 이 네트워크가 굳어지면 미국이나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만약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가격 경쟁까지 전면적으로 한국식 전략을 모방한다면 한국의 우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민간 첨단 산업과 방산의 융합 속도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셋째, 한국식 모델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협력 방식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형식만 모방해도 파트너 국가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한국의 방산 외교가 특정 진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중 러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다양한 지역과 협력합니다. 이건 국제 정치에서 위험 분산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분쟁 해결자 역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와 사우디가 중동 방공 협력에서 의견 충돌을 빚었을 때 한국이 기술 중재안을 제시해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무기만 팔아서는 이런 역할을 못합니다. 신뢰와 영향력이 동시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자립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식 동맹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굴러가야 현재의 우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네 번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서사, 스토리입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왜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왜 미국, 중국, 일본과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의 스펙이나 가격이 아니라 한국이 제시하는 가치와 철학이 상대국 국민들에게 각인돼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국제 질서는 무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이미지가 함께 작용하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앞으로 20년 뒤 세계 군사 안보 지도의 중심이 여전히 워싱턴일까요? 아니면 서울일까요? 저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강력하겠지만 절대적인 지배자는 아닐 겁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다극형 안보 체제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이 단순한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 세계 질서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출발점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공존할지 아니면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을지 말이죠. 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이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 생존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이 그 진가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